안녕하세요. 다우 엄마입니다. 저번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출산, 수유,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보면 좋을 법한 동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뭐 아기를 낳기 전에도 좋지만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6개월 이전에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동영상이에요. 1년 동안 키우면서 나 자신에게 나 진짜 잘했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유일한 게 이제 수면 교육이에요. 분리수면인데요. 꼭 분리수면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기를 잘 재우고 싶잖아요. 같이 자더라도 계속 안고 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분리수면에 대한 좀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야 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일단 분리수면의 기본 정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기가 잠드는 장소가 부모의 품이나 같은 침대가 아닌 독립된 공간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실이 분리수면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목적. 저는 이 장소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목적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는데,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고 부모와 아기가 서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갖도록 하기.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었어요. 아기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고, 또한 아기가 뒤척이는 작은 소리에도 저는 이제 깨더라고요. 나와 아기 둘 다를 위해서 분리수면은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많이 예민한 친구거나 정말 엄마 껌딱지라고 하죠. 그런 친구라면 괜히 분리수면을 푸시하지는 말자, 뭐 이렇게 약간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분리수면의 유형이 또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방 안 분리수면. 그게 이제 제가 신생아 때부터 다오가 뒤집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거의 4개월을 그렇게 해왔는데, 안방에서 다른 침대에서 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아돌연사라는 게 확률이 0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은 웬만하면은 아기랑 최대한 가까이 약간의 거리를 좀 띄워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 분리수면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부모랑 완전 다른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돌연사를 이유로 6개월 이후를 많이 추천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아기를 따로 재울 공간이 없다, 혹은 나는 그냥 불안해서 나는 계속 같은 방에서 자고 싶다 하더라도, 과정상 분리수면이라는 또 유형이 나오는데, 잠드는 과정부터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무슨 분리수면을 여러분이 고르시던지 간에 핵심은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워 재우는 거를 목표로 하자. 근데 여기서 또 등센서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죠. 저희 아기도 이렇게 안아서 재우다가 이제 눕히려고 하면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민한 아기가 걸렸구나, 등센서가 심한 아기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안아 재우다가 눕힐 때 우는 거는 그건 등센서가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너무 편안한 자세로 잘 자다가 날 그냥 갑자기 놔버리네? 짜증나네? 해서 우는 거예요. 진짜 등센서는 기저귀 갈 때도 울고, 뭐 옷 갈아입을 때도 울고, 그냥 무조건 어딘가 옆방코에 놓을 때도 울고, 이게 진짜 등센서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위치상 분리수면 말고 엄마와 아기가 같은 침대에 자지 않는 그 정도의 분리수면은 저는 신생아부터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3.8kg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100일 때 거의 8kg였으니까 안아서 재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당연히 아기한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저는 좀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리수면을 시작을 했고, 그 삐뽀삐뽀 119 다들 아실 거예요. 하정훈 선생님. 그분께서 이제 6주 이후에 시작해도 좋다. 그리고 수면 훈련, 수면 교육은 똑개 육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하셔라 해서, 그 책에서 나온 대로 하기 시작한 게 아기가 7주 정도였을 때 시작했고, 적용을 했더니 그게 먹히기 시작한 거는 단 3일 만에 아기가 스스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방법은 그냥 물려받은 게 있어서 입혀봤더니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스와드럽을 입혔고, 그 다음에 백색 소음을 틀고 아기를 토닥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랬는데도 좀 유독 칭얼거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쪽쪽이를 물려서 재워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좁쌀베개, 옆잠베개, 저처럼 스와드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것들도 결국에는 뒤집기 시작하면,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그리고 좁쌀베개랑 옆잠베개는 소아과 의사들은 아예 추천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얼굴이 파묻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낮잠 때만 쓰고, 왜냐면 낮잠 때는 제가 빨리빨리 일어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잠 때만 옆잠베개를 사용했고, 좁쌀베개는 아예 무서워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잠베개를 처음 사용했을 때 진짜 애기가 진짜 바로 잠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세계여서 와 대박이다, 이런 아이템이 있다니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거 끊으려면 진짜 고생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밤잠 때는 옆잠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잠베개의 또 다른 단점은 기저귀가 샌다는 거예요. 아기를 옆으로 눕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기저귀들은 이제 아기가 누워있을 것만 생각을 해서 약간 앞뒤로 되게 패드가 짱짱하게 돼 있고, 옆에 그 테이프 붙이는 부분은 흡수 패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막 기저귀를 막 각도를 잘 맞춰서 채워야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못해서 2개씩 쓰고 그랬어요. 그 기저귀를. 근데 그게 기저귀 값도 솔직히 아깝고, 세면 또 솔직히 스트레스도 받고, 패드도 다시, 이불도 막 다시 다 빨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찌감치 끊게 되었습니다. 스와드럽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스와드럽을 입은 상태로 뒤집어지면은 이게 팔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기가 얼굴이 바닥에 파묻혀졌을 때 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와드럽도 뒤집으려고 한다, 애기가. 그러면 이제 서서히 끊어줘야 되는데, 저희 아기는 그 소매를 빨면서 자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와드럽 말고 다른 빨거를 뭔가를 주면 되겠다 해서 뭐 쪽쪽이도 해보고, 애착 이불로 유명한 것도 한번 줘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스와드럽 없이는 못 자는 아기여서 저는 6개월 때까지 스와드럽을 입혀버렸는데 추천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그냥 스와드럽을 사이즈를 좀 큰 걸로 했어요. 그래서 팔이 조금 이렇게 펴질 정도의 스와드럽을 주어서 혹시라도 뒤집더라도 그냥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을 그럴 정도의 자유로운 사이즈로 아기를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뒤집기 전에는 그 각종 아이템들을 끊어야 된다 입니다. 쉽지 않죠. 아기가 4개월이 지나면은 손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쪽쪽이도 그냥 자기가 빼버려요. 그걸 다시 주워올 정도의 그 능력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애가 뱉을 때마다 내가 어디서 찾아가지고 막 물려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눕혀 재우실 때 토닥이기도 하고 쪽쪽이도 물리고 막 다 해야지, 한꺼번에 좋은 것들은 다 써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토닥이다가 힘들면 쪽쪽이로 물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토닥이니까 제 손을 막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제 손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손도 장난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쪽쪽이랑 토닥이는 방법도 안 먹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한 5개월, 6개월쯤 쪽쪽이 셔틀을 거의 돌 됐는데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을 전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가 안기지 않고 잔다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산 아기의 침대는 이 가드가 오픈이 전혀 안 되는 다 막혀있는 가드였고, 그래서 허리랑 등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이 쪽쪽이 셔틀도 그만하고 토닥거리는 것도 내 몸을 위해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수면 교육은 6개월 전에 끝내버리거나 그 시기를 놓치면 36개월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기가 뭐 걷기도 시작하고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엄마를 막 더 찾게 되고, 제잡근기라고 하죠. 그런 업다운의 시기가 너무 많아서 그때 수면 교육까지 해버리면은 아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구나, 지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본 날 퍼버법을 찾아봐서 성공하신 분의 장문의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울렸죠. 본의 아니게 하루만 그렇게 울리고 아기가 지금의 상태, 눕히자마자 사랑해 하고 나오면 자는 아기가 되었어요. 퍼버법은 일단 아기를 눕히고 나온 다음에 아기가 뭐 1분 우는 거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5분, 그 다음에 10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안전상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오고, 아기가 너무 울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울더라도 내버려 두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4개월 전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의사분들이. 왜냐면은 뭐 정서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우는 것 자체가 아기한테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어떤 시도를 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쪽쪽이를 주던 거를 안 줘 본다던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무조건 밤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은 밤에 한 8시 이후부터 잘 자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낮잠보다는 좀 덜 뒤척이는 거죠, 아기들이.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무조건 밤잠부터 하시고, 밤잠이 잘 되기 시작한다, 며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낮잠 1, 낮잠 1도 잘 되네, 그럼 낮잠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가장 핵심,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가 소위 잠투정이라고 하죠. 너무 졸려서 울기 시작하고 이럴 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아기가 하품을 할 때, 혹은 뭐 다른 신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품을 하면은 눕혀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저는 받아들였고, 그때 이제 수화드랍을 입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분리수면의 목표, 아기에게 잠은 안겨서 자는 게 아니고 누워서 자는 거야 를 인식하게 하기. 두 번째 핵심, 무조건 밤잠부터 시도하기. 모든 새로운 시도는 밤잠부터 시작하기. 세 번째, 아기가 울기 전에 그 아기가 졸린 신호를 엄마가 알아요. 캐치해서 그때 재워준다, 그때 눕혀준다. 너무 피곤할 때는 이미 늦다. 그래서 분리수면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엄마의 신체적 피로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아기가 깼을 때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재충전이 아주 잘 된다,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아기에게 루틴이랑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나는 누우면 자는 아이인 거구나, 나는 지금 잘 시간이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여기 눕혀주는 거구나, 여기가 내 방이구나, 여기가 내 침대구나, 난 여기서 자는 친구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분리수면을 하면 이제 저희 아기는 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어설 수도 있고 걷기도 하고 온 침대를 누비다가 이제 스스로 자는데, 외박을 하면 모든 침대가 그렇게 가드가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재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왜냐면은 자유롭게 놀다가 자던 애인데 제가 걔를 이렇게 억지로 안아서 자려고 하니 본인도 막 울다가 지쳐 잠들기도 하고, 저도 지금 아기가 12kg인데 12kg짜리 아기를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분리수면에 있어서 좀 후회되는, 이거는 조금 달리 해보고 싶다는 뭐냐면, 저는 아기띠를 안 썼어요. 왜냐면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신생아인 아기를 아기띠를 하면 뭐 고개가 막 어떻게 될 것만 같고 정말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개를 좀 가누기 시작하면은 그때 아기띠를 쓰자 했는데 늦어버린 거죠. 아기들을 안 해버릇한 아기는 아기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카시트에 안 앉아 버릇한 아기는 카시트를 거부해요.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유모차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는 특이하게 아기띠를 거부하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근데 아기띠가 굉장히 유용한 게 언제냐면, 장 보러 갈 때 아기띠 탁 가고 카트 밀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기는 너무 유모차에 익숙해서 유모차도 끌고 카시트도 끌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 남편이랑.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솔직히 좀 민폐라고 생각했고,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모든 카페가 넓은 건 아니니까 유모차를 들이기 좀 애매한 곳도 있고, 그리고 유모차에 그냥 눕혀놓고 재우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밖에서 재우는 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기띠도 해보고 유모차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낮잠, 세 번째 낮잠, 거의 한 뭐 3시부터 6시 사이에 마지막 낮잠을 재우실 텐데, 그때는 저도 침대에서 눕혀 재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고, 그냥 산책하러 나간다 생각하고 유모차에 눕히고 나가고, 그럼 아기가 이제 뭐 토닥거릴 것도 없이 유모차에서 잤어요. 저는 50일 때부터 아기를 자꾸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그게 그냥 익숙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기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기띠를 하고 그냥 나가서 걷다 보면 아기가 잠들거나, 아니면은 저는 날씨가 이제 너무 춥거나 더우면은 카시트에 태워서
동네 한 바퀴 뺑뺑 계속 돌고, 뭐 저는 재밌는 거 이어폰으로 듣고 이러면서 낮잠, 3번째 낮잠은 그렇게 재웠어요. 특별한 건강 문제나 뭐 발달이 지연되고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는 정말 분리수면을 강력 추천드리고, 나중에 아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엄마랑 자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또 같이 잘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리수면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쿠시노 있죠, 일룸 150만원짜리 원목 침대 사야지, 뭐 비싼 것 좀 사야지, 분리수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아기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침대는 뭐 당근을 하신다던가 조금 저렴한 걸 사신다던가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주 양육자가 아니라면 주 양육자의 말을 따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제가 공부한 대로 여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군말 없이 그걸 따라줬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같이 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엄마도 아기를 그게 아무리 잠깐이어도 울리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근데 가뜩이나 내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나와 아기의 그 웰빙을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도전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애를 울리니, 뭐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혼란도 오고 짜증도 나고, 아니 앉으면 그래서 재워줄 거냐고, 매번 와서 재워줄 거냐고. 재워줄 거면 내가 말을 왜 해? 맨날 업어서 재워줄 거야? 맨날 와서 토닥토닥 해줄 거냐고, 5분마다 쪽쪽이 셔틀 해줄 거냐고. 그게 아니면 저 친구는 저 방법을 선택했군, 한번 잘 되게 도와줘보자, 개입하지 말자, 동의하지 않으면 개입이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는 게 주 양육자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3개월째 시간제 보육을 다니고 있는데,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 육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